집에서 가족이랑 웃는 시간이 즐겁다고 답한 사람. 세계 평균 33%, 한국은 14%, 38개국 중 꼴찌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원래 정이 많은 나라잖아. 밥 먹었어? 가 인사인 나라에서 왜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걸까? 그게 사실은 외로움이 뇌한테 하는 일이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대. WHO가 직접 경고했어. 시간당 100명이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단순히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야. 사람을 만나도 약속을 잡아도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더 허탈해지는 경우가 있어. 혹시 이런 적 있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 오늘은 한국이 왜 이렇게 외로운 구조가 됐는지, 외로움이 우리 뇌에 실제로 뭘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더 만나는 게 왜 답이 아닌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볼게. 퇴근하고 집에 와. 신발 벗고 현관문 잠그는 순간 조용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 폰 켜봐도 읽을 메시지가 없어. 오늘 하루 누군가랑 나눈 대화라고는 편의점에서 봉투 필요하세요? 그거 하나야.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한국에서 혼자 사는 804만 명의 일상이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1%, 역대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 중 거의 절반, 48.9%가 외롭다고 답했어.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어. 아까 집에서 가족이랑 웃는 시간이 즐겁다는 사람. 세계 평균 33%인데 한국은 14%라고 했잖아. 38개국 꼴찌.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겁다고 답한 사람은 세계 평균 30%, 한국은 40%, 38개국 중 1위야. 가족이랑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안 즐겁고 혼자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나라. 밥 먹었어? 가 인사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러면 젊은 세대는 좀 다를까? 아니야. 27세 이하, 그러니까 Z세대 73%가 외로움이나 단절감을 느꼈다고 해. 20대가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라는 연구도 있어. 학교 끝나고 취업 전선에 내몰리고 사회에 막 나왔는데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나이가 들면 나아지냐? 더 심해져. 50세 이상 사회적 고립도. OECD 37개국 중 한국이 1위야. 36.9%. OECD 평균 12.8%의 약 3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OECD 평균은 13%만 없다고 했어. 한국은 39%. 10명 중 4명이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20대도 외롭고 50대도 외로워. 혼자 사는 사람은 절반이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집에서 안 웃어. 나라 전체가 외로운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문화 차이 문제가 아니야. 이 외로움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면 진짜 소름 돋아. 외로움이 몸에 하는 일. 이거 알면 좀 무서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하고 공중보건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있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이라고. 담배 15개비. 한 갑이 20개비니까 거의 한 갑 가까이를 매일 피우는 거랑 같다는 거야. 조기 사망 위험 26% 증가. 뇌졸중 위험 32% 증가. 심장병 29% 증가. 치매는 50% 증가. WHO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때문에 매년 87만 1000명이 죽는다고. 시간당 100명이야. 우리가 이 영상 보는 동안에도 수백 명이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연구했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그건 진화적으로 설계된 경보 신호이기 때문이야. 원시시대에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건 곧 죽음이었거든. 그래서 뇌는 외로움을 느끼면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영역을 활성화시켜. 전대상피질이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팔이 부러졌을 때 아프다고 느끼게 하는 바로 그 부위야.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 타이레놀 있잖아, 두통약. 그걸 먹으면 외로움에서 오는 고통도 실제로 줄어든대. 신체 통증 처리하는 뇌 영역이 같으니까 진통제가 효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레놀 먹으면 되냐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외로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만성이 되면 더 무서운 루프가 돌아가기 시작해. 외로움이 계속되면 뇌의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쏟아내. 24시간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야. 보통은 위험이 지나가면 꺼져야 하는 경보가 만성 외로움 상태에서는 안 꺼져. 그러면 뇌에서 뭐가 일어나냐?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하게 활성화돼. fMRI로 찍어보니까 정상인보다 30%나 더 활발하게 반응하더래. 편도체가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야. 이게 과하게 켜지면 어떻게 되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평범한 얼굴 표정을 봐도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저 사람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로 읽혀. 직장에서 동료가 아무 뜻 없이 인사를 건성으로 한 거야. 그냥 바빠서 그런 건데 만성 외로움 상태의 뇌는 역시 나한테 관심 없구나 로 해석해버려. 그러면 더 움츠러들고 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다시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편도체가 더 민감해지고 끝없는 악순환이야. 그리고 이게 밤에도 멈추지 않아. 외로운 사람의 뇌는 자는 동안에도 위협을 스캔해. 편도체가 야간 경비를 서는 거지. 몸은 누워서 쉬고 있는데 뇌는 혼자 경비를 서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자.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 단계가 확 줄어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어떻게 돼? 더 예민해지지. 사람 만나기 더 싫어지지. 약속이 있어도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핑계를 더 자주 대게 되지. 그러면 또 더 외로워지고 외로우니까 또 잠을 못 자고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 우울증. 51만 12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된 게 있어. 외로움이 미래의 우울증을 예측하고 우울증이 미래의 외로움을 예측한다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관계. 한쪽에 빠지면 다른 쪽이 끌어당기고 빠져나오려 해도 다른 쪽이 다리를 잡아. 항상 외롭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달에 정신건강이 나쁜 날이 10.9일이나 더 많았어. 한 달에 3분의 1을 정신적으로 무너진 채 보내는 거야. 그럼 결론은 간단하잖아. 사람 더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어. 그 이유가 소름 돋거든. 혹시 이런 적 있어?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 잡았어. 메시지 올 때까지는 종 살렸어. 뭐 있지 어디 갈지 생각도 했어. 근데 막상 만나서 2~3시간 떠들고 집에 돌아오면 문 닫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확 빠져.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폰도 보기 싫고 씻기도 귀찮고. 분명 즐거웠는데 왜 이렇게 방전된 거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성적으로 외로운 뇌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경계를 안 풀어. 사람을 만나러 간 건 맞는데 네 뇌는 이미 방어 태세로 들어가 있는 거야. 상대방 표정 하나하나를 스캔하고 지금 이 말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같은 판단을 쉬지 않고 돌리고 있어. 몸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뇌는 전투 중인 거지.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방전되는 게 당연해. 즐거웠던 게 가짜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 내내 에너지를 이중으로 쓴 거야. 그러면 직접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SNS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어. 연구가 하나 있어. SNS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5%가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대. 그러면 그건 멍하니 스크롤만 하니까 그렇지 댓글 달고 글 올리면 다르지 않을까 싶잖아. 근데 아니야. 능동적으로 댓글 달고 포스팅하는 사람도 그냥 피드 넘기는 사람도 둘 다 외로움이랑 연관이 있었어.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야. 오히려 반대 실험이 있어. 대학생들한테 SNS 사용을 3주 동안 제한했더니 외로움이랑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줄었대. 안 쓰니까 오히려 덜 외롭다는 거야. 연락처 수백 명인데 정작 연락할 사람은 없는 느낌. 연결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럼 유튜브나 SNS에서 좋아하는 사람 콘텐츠 보면서 연결감 느끼는 건? 솔직히 우리 다 그러잖아.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나랑 잘 맞는다 느끼고 댓글 달면서 뭔가 연결된 것 같은 기분. 이걸 파라소셜 관계라고 해. 쉽게 말하면 나는 상대방을 잘 아는데 상대방은 나를 모르는 관계. 이게 기분 전환이나 보충제로 쓸 때는 괜찮아. 문제는 이걸 진짜 관계의 대체제로 쓸 때야. 진짜 관계에는 서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로한테 책임감을 느끼는 것, 깊은 친밀감, 이런 게 필요한데 파라소셜 관계에서는 이게 절대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보면 볼수록 연결된 것 같은데 왜 허전하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빈 거지. 여기까지 오면 하나가 보여. 사람의 외로움은 신기하게도 사람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 직접 만나면 뇌가 지치고 온라인으로 만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일방향으로 보기만 하면 진짜 연결은 안 돼.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답이 아닌 거야. 이 역설이 외로움의 가장 잔인한 구조야. 이건 네 탓이 아니야. 뇌가 원래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
외로운 내가 만들어낸 과경계가 사람을 만나도 쉬지 못하게 하고 디지털 연결이 진짜 연결을 대신할 수 없는 건 구조적 한계야.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잖아. 해답이 있어. 근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향이야. 이게 엄청 거창한 해법이 아니야.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외로움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된 방법이 뭔지 알아? 사람을 더 만나는 게 아니야. 뇌가 사회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거야. 아까 뇌가 과경계 상태에 들어가면 중립적인 표정도 적대적으로 익힌다고 했잖아. 그 필터, 그 경보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 일식, 그 순간 내가 바로 신호를 보내. 나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반응이 0.5초 만에 와. 근데 잠깐 멈추고 한 번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진짜 신호야? 아니면 뇌가 보내는 경보야? 실제로 생각해봐. 그 사람들은 그냥 바빴을 수 있어. 회의 중이었을 수 있고 폰을 안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외로운 뇌는 그 가능성을 전부 무시하고 최악의 해석부터 해. 그걸 알아채는 것,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테드 강연에서 했던 말이야. 조회수 6천만이 넘었어. 핵심이 뭐냐면 진짜 연결의 조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래. 완벽하게 보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지. 이게 말로 하면 쉽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달라.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동료한테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봐. 다들 괜찮은 척하는 분위기에서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두세 명이 나도 그랬어 라고 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이 연결의 시작이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솔직한 한마디가 벽을 허물어버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야.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500명이어도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야. 반대로 딱 한 명. 내가 힘들 때 요즘 어때? 라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 거창하게 인맥을 넓히는 게 아니야. 이미 있는 관계에서 한 겹만 더 솔직해지는 거야.